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멈춰섰던 분양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 달에만 4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가격 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주도권을 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배달업계가 배달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에 이어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와 함께 그동안 멈춰섰던 분양 시장이 이번 달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만 무려 4만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이번 달 전국 456개 단지에서 4만 825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본격적인 봄 분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 청약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바뀐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의 수요가 쏟아지는 공급과 맞물릴 경우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높은 수준인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양 성적이 그렇게 좋으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점입니다.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4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5만 2천 가구에 달해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감소에 방점을 찍고 개편된 청약제도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대상층이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것들은 사실인데 지금의 미분양 문제는 사실 지방 쪽 이슈잖아요. 근데 지방의 미분양은 청약제도 혹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청약 불패 지역인 서울의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내놓은 첫 전기차가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올해 생산량을 모두 팔아치운 엄청난 반응 속에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앞둔 미국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애플도 포기했던 전기차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낸 레이준 샤오미 최고 경영자. 我认为呢，智能电动汽车未来的决胜点就是智能化，而智能化恰巧是小米的长项。我们做了14年手机积累的各项技术，未来将逐步应用到车上。 판매 개시 30분도 채 안 돼 주문량 5만 대를 넘기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뜨거운 반응에 샤오미 전기차는 우리나라 관련주 주가까지 거짓말처럼 들어올렸습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초기 흥행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업체인 긴장할 만한 소식입니다. 최대 시장 가운데 한 곳인 중국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의 상징 테슬라뿐 아니라 또 다른 미국의 업체 로즈타운 모터스의 파산이나 이달부터 시작될 포드의 전기차 생산 인력 감축 등 미국 전기차 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상하이 공장 근로자들의 주간 근무일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엔 옅은 실망이 이미 배어 있습니다. 월가에선 테슬라의 약세론자와 강세론자 모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췄고 토니 사코나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150달러였던 목표가를 12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우려가 기대보다 큰 가운데 현지 시간 2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지표가 투자 심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추정치 평균은 43만 1000대 수준이지만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차보험 등록 건수와 미국 차량관리국 데이터 등을 토대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을 추적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회사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1만 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11분기 동안 이곳의 예측은 실제와의 오차가 2.5%를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 덴마크에 이 3세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크기의 3분의 1, 겨우 4천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을 주목해야 하는 건 이곳이 바로 세계 최초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종일 부는 이 바닷바람을 활용해 이 3세 섬은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전기를 섬 내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암초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데 현지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지리적 이점은 충분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부들은 이 해상풍력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무려 10개 부처, 29개의 법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해상풍력 특별법도 3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에 100조 원짜리 큰 장이 섰습니다. 이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인정한 정부가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큰 장이 서자 해상풍력의 원조 덴마크와 이 세계 1위 중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조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한경면 앞바다 위에 있는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고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람의 고장으로 불리는 제주도 서부 한경면 해안입니다. 높이 80m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비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인 탐나 해상풍력입니다. 30만 메가와트, 2만 5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듭니다. 1,6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가동한 이 해상풍력은 남동발전이 운영 중입니다. 풍력 발전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습니다. 하부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 등 주요 부품도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첫 살이었던 만큼 자금 조달부터 주민 불안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운영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가동률과 실제 전력 생산량 등 주요 지표가 당초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데다 벌써 투자금의 67%를 배당으로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탐나 해상풍력의 성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확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탐나 해상풍력을 저희가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탐나 해상풍력에서는 2단계로 이제 확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완도 해상풍력, 신안이나 이제 인천 쪽에도 사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 27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탐나 해상풍력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제주 한림해상풍력도 차례로 수주했습니다. 남동발전은 탐나 해상풍력단지 확장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천억 원으로 이르면 2026년 착공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메가와트급 발전기 9개가 추가되면 탐나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102메가와트로 확대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풍력 발전기 타워 세계 1위 기업은 바로 국내 기업 CS 윈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해상풍력 발전 열풍 속에 이미 내년 말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CS 윈드가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규 생산 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커지는 해상풍력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호주 같은 데는 지금 준비해서 이제 뭐 내년 하반기나 이런 데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
사우디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 메이저 지분을 인수하고 우리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베트남 등 전 세계 8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었는데 2곳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난해 덴마크 하부 구조물 회사 블라트를 인수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투자에 나선 건 최대 고객사 베스타스 때문입니다. 풍력타워 부분 세계 1위 베스타스가 호주서 생산하면 5년치 물량을 선구매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사우디의 경우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조성과 사우디 정부의 2% 장기 저리 대출로 현지 생산을 결정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2곳의 인허가 절차가 빠른 점도 신규 진출의 이유로 꼽힙니다. CS윈드는 2021년부터 군산의 국내 생산기지 부지를 확보했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주민협의 절차가 길어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인수한 블라트 매출이 1조 원 반영돼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0%가 이미 수주가 됐어요. 또 내년 말까지도 물량이 꽉 차 있어서 덴마크의 실적도 매출이 한 1조. 올해는 우리 회사가 거의 3조 원 가까운 실적이 예상이 돼요. 미국 대선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선 수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풍력 시장은 보조금이 없어도 산업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더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이제 물론 정책적인 거가 있겠지만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이제 이미 대세로 접어들었다. 한 20-30%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발전 사업자도 화석 연료로 공장을 발전소를 더 짓겠다. 그런 데들은 없어요. 이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은 배달업계가 배달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싼 배달비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달 주문을 꺼리게 되자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여러 주문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객이 내던 2에서 3천 원의 배달비를 배민이 떠안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 10% 할인을 유지해 이용자가 무료 배달과 10%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이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무료 배달 혜택을 주는 요기요나 쿠팡이츠에 비해 이용자 혜택 폭을 대폭 넓힌 겁니다. 배달비 무료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요기요입니다. 월 9,900원에 배달비를 면제해주는 요기패스를 선보였지만 경쟁 심화로 요기패스 구독료를 2,900원까지 낮췄습니다.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체인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업체들이 공격적인 배달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고성장하던 배달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배달 시장 규모는 26조 4천억 원으로 배달 시장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플레이어를 묶어두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한번 떠나면 다시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배달 시장은 정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업계 1위 배민은 지난해 7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고 쿠팡도 지난해 6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배달 시장 성장의 과실을 플랫폼 업체가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탄을 장착한 배달 서비스 업체 간 출혈 경쟁은 당분간 심화될 걸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이 고속철도 KTX가 오늘로 개통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속철도망을 확대해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 KTX는 열차 최고 속도를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높이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를 16,000바퀴 돈 것과 맞먹는
6억 4,500만 킬로미터를 달렸고 10억 5천만 명의 발이 되주었습니다.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정부는 KTX로 줄어든 시간의 가치를 연간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TX의 20살을 축하하며 고속철도 축을 따라 교통과 산업이 결합하고 지역의 철도역은 상업과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최고속도 시속 320km의 차세대 고속열차 청룡, 정차를 최소화한 급행 고속열차의 도입 확대를 통해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이 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화 약 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과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종목의 주가는 모두 훌쩍 뛰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 올해 초 6만 원이었던 주가가 14만 원까지 오르면서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는 계속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AI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HBM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 불리는 HBM은 기존의 D램 반도체를 이렇게 여러 겹쳐서 쌓아 올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후공정 패키지라는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결국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반도체를 조립할 수 있는 후공정 작업이 필수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AI 관련 전력 소비량은 연간 85에서 134테라와트시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같은 한 국가의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또 이를 가동하기 위해선 전력 수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력 인프라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전력 인프라 종목은 나란히 3월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전력 인프라 종목의 주가는 상승 부스터를 달았는데요. 상상인 증권은 그간 한국의 전력 인프라 업종은 글로벌 피어 그룹보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다며 올해의 상승률은 다소 과도했던 할인율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파른 상승 이후 주가 조정 국면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과 시가총액 사이의 괴리감이 다소 발생하며 거품이 일부 껴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조정과는 별개로 전력 수요 급증과 타이트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력 인프라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만큼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와 같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뀔 경우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한 지난해 10월,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4%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튀어오른 데다
코스피 지수도 2200선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중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동조성 상관계수는 0.94. 1에 가까울수록 더 연관이 깊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주요 8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기 중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한미금리 동조화 현상이 더 짙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은은 통화정책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통화 정책이 파급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년물이나 3년물 이런 중단기물에 대해서는 미국 채금리의 영향력이 장기만큼은 높지 않고 여전히 통화 정책이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화 경향성이 강해지면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국내 장기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4%대의 높은 미 국채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내수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금리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한계 기업도 많고 가계 부채 부담도 높고 지금 부동산도 이슈도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나 가계 측면으로 부담은 좀 높아지는 환율 레벨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다만 한미 통화정책 기조가 차별화될 경우 미 국채금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실적 뻥튀기 상장과 따타블 열풍 속에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장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기업들을 심사에 올리는 증권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 팹 설계 전문기업 이안까지 최근 심사 철회를 결정하며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철회 기업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파주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상장 예비 심사가 길어지자 자진 철회에 나선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바이오 의약품 기업 이엔셀은 8개월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노그리드는 11개월 넘게 심사가 이어진 끝에 해를 넘겨서야 심사가 승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45 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는 평균 76 영업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45 영업일이 지켜진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거래소의 심사 지연도 문제지만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에 올리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주관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상장 기준에 맞게끔 사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장 철회가 되는. 특히 파도 사태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NH투자증권이 최근 심사를 철회한 기업 중 피노바이오, 노르마, 나노시스템 등의 상장 주관사를 맡고 있어 IPO 명가인 NH투자증권의 명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상장한 파도는 IPO 당시 추정했던 작년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5배 가까이 났고 올해 1, 2분기까지도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아직도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그리고 실적을 위해 무작정 예비 심사를 올리는 주관사 모두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IPO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